제목은 인류세의 기후 인프라 인문학의 관점에서입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세를 규정하는 열쇠말이다.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야말로 바로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을 규정할 만큼 거대한 지질학적 힘이 되었음을 극명히 보여주며, 따라서 현 시대가 인류세, 즉 인류에 의해 결정된 지질시대라는 담론 자체가 주요하게는 기후변화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류세를 규정하는 유일한 열쇠말은 아니다. 오늘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류세는 기후변화의 동의어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는 인류세의 다중위기 혹은 복합위기 일부일 따름이다. 유념할 점은 인류세에 관한 제언과 담론이 특정 인종과 젠더, 즉 백인 남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류세를 더 넓은 의미에서 인류에 의해 형성된 행성적 역사적 체제로 규정한다면 가령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이미 500년 넘게 인류세를 겪고 있다. 아까 첫 강연에서 얘기해 주신 통시성 개념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성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는 특정 인종, 민족, 계급, 젠더에게는, 나아가 비인간 생명에게는 기후변화 이전에 이미 도래한 오래된 미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세의 기후변화를 그것을 일으키는 인프라, 착취적 관행, 폭력과 얽혀있는 소외된 삶과 연결하여 사유해야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인류세는 내포가 동일하지 않을 뿐더러 흔히 암묵적으로 상정하듯이 외연이 동일하지도 않다. 인류세의 다중위기는 다른 모든 문제가 종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거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난, 적대감, 위기, 통제되지 않는 과정, 지구의 전반적인 위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뜻한다. 이 다중위기를 얘기하는 모랭의 정의입니다.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세의 다중위기를 환경문제로 환원하고, 환경문제를 기후변화로 환원하며, 나아가 기후변화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환원하는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이 글은 기후인프라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인류세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미학, 정치적 합리성, 의미, 물질성의 중첩을 검토할 수 있는 유망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인프라에 대한 검토는 인류세에서 가능 세계들, 그리고 생명, 물질, 지식 간의 새로운 관계들을 사유하는 데 이용하며, 인류세와 그것을 만든 근대성에 맞서는 투쟁을 위한 개념적 재무자인 것이다. 인프라 인문학. 인프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인프라스트럭처는 하부를 뜻하는 인프라, 구조를 뜻하는 스트럭처의 합성어이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의 아래 놓인 부분을 이루는 총칭으로 간략히 정의된다. 너무 빠른가요, 선생님? 너무 천천히 읽을까요? 갑자기 걱정이 돼서 괜찮은가요? 괜찮은데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아니라 크기가 없지. 일단 보고 계셔갖고 그냥 빨리 읽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널리 쓰이게 된 역사는 의외로 그리 길지 않다. 1875년 프랑스어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1927년에야 영어에서 처음 용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적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 수로, 통신체계의 복합적 네트워크를 서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일에 따르면 이 단어는 1950년대부터 영어권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 이르면 영어 문서에서 100만 개 단어 중 20에서 25번 쓰이면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5,000개 단어 중 하나가 되었다. 아울러 표 2에 따르면 특히 2017년에서 24년 사이에 용례가 급증하여 현재는 100만 개 단어 중 100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2000년대 들어 학계에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역사학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논문은 70년에는 1.5%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거의 40%로 급증했다. 인프라는 이처럼 비교적 역사가 짧은 용어이지만, 혹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2021년 미국의 인프라법은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2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항 등등 뿐 아니라 의료, 직업훈련, 교육, 주택처럼 전통적으로 인프라로 간주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었다. 이 법에서 가령 주택은 인적 인프라로 지칭된다. 따라서 반대 진영에서는 우선 인프라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프라는 도로, 교량, 고속도로 등등이지 가정의료가 아니다 라고 반발했다. 그러므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에서 때려 부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농담처럼, 별로 재미없는 농담이긴 한데요, 매우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프라에 주목하지 않았다. 인프라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주창한 몇몇 학자들 중에 하나죠. 수전 레이스타가 플러그, 표준, 관료적 서식 등의 사물과 연관되는 인프라는 따분한 사물이라고 한 말은 널리 회자된다. 과거의 인문학이 인프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인프라를 비활성적이고 거의 비가시적이고 기능적으로 보는 근대적 회상 때문이다. 하지만 인프라적 사유 혹은 심지어 인프라주의적 사유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기술사회학 내부에서 인프라 개념이 비판적 재해석에서 출발하여 인프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처럼 인프라에 대한 인문학의 연구는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으나 상당히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이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전환, 즉 물질로의 전환이 틀 안에서 일어났다. 이때 물질은 우선 담론과 대비되어 담론의 기초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바 담론으로의 환원에 저항한다. 나아가 물질은 형식과 대비되어 형식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일차적이고 형식 없는 진료로 간주되는 바 이런 맥락에서 물질로서의 인프라가 1차적이라면 형식은 2차적이다. 가령 어느 집의 인프라인 전선, 파이프 등등은 그 위에 놓이는 형식을 제한하고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1차적인 인프라와 2차적인 형식이 선형적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물질로의 전환을 비판하는 대상은 자연적 세계와 기술적 인공물을 기술적 진보, 경제적 생산, 사회적 구성을 위한 한낱 자원이나 원자재로 보는 관념인데 인프라에 주목하는 인문학도 물질로서의 인프라가 그에 기반한 사회적 삶에 선행하며 사회적 삶으로부터 자율적이라는 데 주목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은 제 각주 7번에 달아놨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로의 전환을 통해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전통적인 연구 대상을 이제 기술, 지리 스케일을 넘나드는 상호 연결, 물질성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다룸으로써 장기적인 연결, 숨은 권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체계의 지속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프라의 주의를 기울인 인문학의 부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 잠정적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인문학의 부상은 상호 연관된 행위자, 세력, 제도 간의 관계를 뜻하는 구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부 구조가 구조를 넘어서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인프라로의 전환 혹은 인프라주의에서 구조로의 전환 혹은 구조주의에 비해 더 진전된 통찰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프라의 고유한 특징, 즉 보이지 않거나 숨겨져 있음, 종종 지하에 있고 모호하고 그것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연시됨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프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시스템들을 넘어서 기본적 범주와 표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일상적인 것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물음으로 넘어간다. 당연시되었는 것들은 애초에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고전적인 현상학적 물음이다. 물은 대체 어떻게 물고기에게 비가시적이 되었는가? 둘째, 인프라에 주목하는 인문학은 지구화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등장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구화에 대한 주류 이론에서는 지구화를 흐름에 기초하여 이해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물질적 난점과 노력을 간과하고 지구적 연결의 마찰을 무시하는 대체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인프라를 고려하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 정체, 마찰, 불균등 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지구적 상호 연결을 이해하는 길을 제공한다. 셋째, 이러한 인프라의 대두는 현재 행성을 가로질러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대가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의 위기 및 정치와 평행하게 일어났음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케인즈주의를 대체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인프라가 쇠퇴해온 것이 인프라에 대한 인문학의 관심을 유발한 바 인프라로의 전환은 인문학을 위한 개념적 뉴딜 같은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일관적 정의가 없으며 근대적 이론의 계보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연구는 창발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인프라 개념에 기초하는 개념 기반 방법론은 뚜렷하게 학제적인데 이는 이런 인프라와 같은 개념이 학문 분야들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그 분야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커다란 탄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학제적 신생 분야를 인프라 인문학으로 통칭한다. 인프라의 정의. 이 글에서는 우선 선행연구 및 기존 정의들에서 출발하여 기후 인프라를 사유하기 위한 일종의 조작적 정의를 얻고자 한다. 현재 널리 통용되는 브라이언 라킨의 간명하면서 포괄적인 정의는 인프라는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움직임이 모든 존재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시
모든 존재자 유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것이나 가능하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도 존재론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토론에 열려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인프라를 우리가 실제로 개입하여 행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사전 작업으로 규정한다. 우선 이 정의는 우리라는 말로써 인프라를 인간과 관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정의가 하부 구조라는 인프라에 대한 일반적 공간적 표상을 사전 작업이라는 시간적 표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이러한 시간성 속에서 사전 작업이라는 말을 통해 인프라를 노동 작업 행위를 포괄하는 인간 활동이 응고된 형태로 본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프라는 금융 기술 노하우 그리고 조직적 지정학적 권력의 장기적 축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프라가 인간의 활동이 응고된 형태라는 데에 주목하는 것은 인프라가 인간이 만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프라는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한정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라키는 인프라를 물건, 사람, 관념이 흐르기 쉽게 만들고 공간을 넘어 교환되도록 허용하는 건조 네트워크, 이 정의도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서 인프라는 인간에 의해 건조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비인간 존재에 의해 건조된 것일 수도 있지만, 건조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표현이 대체로 행위성을 함의하고 행위성은 다시 의도 혹은 지향성을 함의한다면, 이 정의는 의도적 행위성이 없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배제하는 것처럼 들린다. 물론 행위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최근의 이론들, 신인물론이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등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행위성에 대한 이러한 재개념화를 일단 유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문, 즉 모든 형태의 행위성이 모든 존재의 가분체에게 민주적으로 분산된다면 그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인간으로, 다른 일부는 기계, 동물 또는 기타 준행위자로 배치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간 내부의 판단, 책임성, 윤리적 담론을 영구적으로 가두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아직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신인간주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의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글은 인류세에 대한 사유틀 내에서 인프라를 인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하고, 라킨이 두 가지 정의를 참조하여 인프라에 대하여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도록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인프라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에서 만들다라는 개념을 관계 안으로 들이다라는 의미로 정의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프라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정의는 신인물론이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평평한 존재론으로부터 퇴행하여 인프라를 인간의 행위성의 소산으로 한정하는 전통적 관념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전통적 관념은 자연과 문화를 분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프라는 분명하게 문화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하는 방식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표현 중에서 인간에 의해라는 부분을 폐기하고 행위성을 넓은 의미 비인간 존재에 개방함으로써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런 방식은 일단 괄호 안에 두고 판단 중지하고자 한다. 둘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표현 중에서 만들어진 것의 범위를 전통적 의미의 인프라를 넘어 확장함으로써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흐리는 것이다. 인류사의 맥락에서 기후를 인프라로 재개념하는 이 글은 인간이 행성을 만든다는 인류세 개념과 정합적인 후자의 방식에 착목한다. 인간의 활동이 행성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인류세에는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환경과 인프라의 이분법도 의문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환경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빼고 읽겠습니다. 인프라의 범위. 앞선 정의에서 인프라를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모든 인프라는 넓은 의미의 모빌리티 인프라이다. 이때 다른 것을 존재론적으로 한정하여 인간의 사회적 삶으로 구체화한다면 인프라는 이동, 흐름, 순환, 교류, 소통 등의 모빌리티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 구조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초기부터 모빌리티 인프라의 물질성에 주목해왔다. 인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근대적 인프라는 대체로 물질적 인프라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보아 19세기 인프라는 자유주의 국가의 물질적 형식을 부여했다. 인프라는 19세기 중반 자유주의 통치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시민적 주체를 파편적인 정치 공동체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근대국가의 단일한 권위에 종속시키는 데 복무한 것이다. 이 용어가 특히 19세기 유럽의 철도 건설을 모델로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인프라가 근대적 개념이라는 사실,
나아가 인프라의 전형적 사례가 철도를 비롯한 근대적인 좁은 의미 모빌리티 인프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존 오리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나 인프라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소한 인프라 대 포괄적 인프라의 구분에 따르면 인프라는 차츰 물질적 인프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 현상들 간의 상호 연관을 설명하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물질적 상호 연관과 프레임워크를 고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기술적 설비를 훨씬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인프라는 가령 사회, 경제, 정치적 행위와 이에 의해 형성되는 연결망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인프라는 모빌리티, 물질적 기반인 철도 등등의 물리적 기반 시설일 뿐 아니라 모빌리티, 비물질적 기반인 법, 제도, 정책 등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때 모빌리티 개념이 포괄적인 데 상응하여 인프라 개념도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기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행성의 새부터 개인, 가족, 공동체의 가장 치밀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상이한 스케일들을 가로지르는 사유를 뒷받침한다. 인프라를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인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확장한 후 이제 기후를 인프라로 재개념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인프라 인문학에 주목하는 인프라의 특성을 살펴보자. 스타는 인프라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규정한다. 인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스타의 이러한 특징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인프라의 특징을 상대적인 부동성, 비가시성, 통제 불가능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인프라 자체는 그 개념상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빌리티는 상대적 인모빌리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자체로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인프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며 문제가 생길 때야 비로소 가시화된다. 인프라에 대한 사유에서 이러한 비가시성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인프라는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순환이 중요한 교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순환 자체에서 사라진다. 물론 이러한 비가시성은 꼭 물리적 비가시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땅속에 묻힌 상수도가는 물리적으로 비가시적이지만 도로는 물리적으로 가시적이다. 그러므로 인프라로서 도로가 비가시적이란 말은 도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대체로 주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부라는 접두어는 단순히 상부와 분리된 하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배열도 그것의 사회적 환경 안으로 퇴적되고 그것의 디자인 논리와 분산 패턴이 일상생활의 조직하에 있어서 제2의 자연이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문단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초객체 논의랑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문 빼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프라의 특성은 인프라의 물질성 및 규모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도구주의 기술주의적 접근은 인프라를 비교적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적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인프라는 완강하고 물질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프라의 상대적 변화 불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성으로도 나타난다. 인프라의 정치성과 시간성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 이러한 특성은 가령 남아공에서 아파르테이드 종식 이후에도 혹은 전환담론 이후에도 지속되는 차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인프라의 일반적 특성을 상대적인 부동성, 비가시성, 통제 불가능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인프라 개념을 비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요 절 하나를 전체를 환경으로서의 기후를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인프라로서의 기후. 인프라의 정의, 범위,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기후를 인프라로 재개념할 가능성에 접근했다. 여기에서 기후 인프라라는 개념이 대두됐는데 이 개념은 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프라라는 의미로 드물지만 간혹 쓰이고 있다. 가령 기후 인프라는 탄소 제로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와 인프라에 대한 담론은 기후에 영향을 주고 기후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프라에 대한 담론이며 따라서 자연으로서의 기후와 문화로서의 인프라는 여전히 분리된다.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그린 인프라 등이 이런 담론의 범위에 속한다. 우리는 이와 달리 기후 자체를 인프라로 개념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후 하이픈하고 인프라로 표기하고자 한다. 두 문단을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따라서 인류세에 있어서 기후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기후 인프라 개념은 인프라 인문학의 유용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인프라 인문학, 특히 물질적 인프라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물질적 인프라를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거나 증강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인프라가 무엇을 전제하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인프라를 포괄적인 사회 역사적, 환경적 맥락 안에서 관계적으로 본다.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기후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후를 이러한 사회 역사적, 환경적 맥락 안에서 관계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인프라의 특징 역시 인프라로서의 기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비인간의 삶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계적으로 부동적이고 비가시적이며 통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이라는 관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인프라는 조직된 실천과의 관계에서 인프라가 되며 따라서 사용과 분리된 사물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인프라는 저기 밖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인프라를 정의하는 행위는 곧 범주화하는 순간, 즉 어떤 네트워크를 논의하고 그 네트워크의 어떤 측면을 논의하며 어떤 부분을 무시할지를 정의하기 위해 그 이질적 네트워크들을 찍고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프라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언제 하나의 인프라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모든 종류의 물질적 사회적 체계는 그것이 들어가는 관계에 따라서 인프라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계론적 입장에 입각한다면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물질적, 비물질적 존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것을 관계 안에 들인다라는 의미이다. 관계론적 관점에 입각하면 인프라는 특정 인간이나 사물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 관계가 변화하거나 안정화됨으로써 구성된다. 물론 인프라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 관점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관점은 보통은 기술과 조직적 실천 간의 관계로 이해되고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모호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가령 인프라는 사물인 동시에 사물 간의 관계라는 기이한 존재론을 가지며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인프라는 기술과 달리 그 기반 위에서 다른 객체들이 작동하는 토대를 창조하는 객체이고 이런 일을 할 때 체계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령 인프라를 사회적 삶에서 접촉순환, 구획의 선을 미리 그리는 일종의 관계들의 관계, 즉 2차 수준의 분배 행위자로 보는 논의가 있다. 이 경우 인프라는 전체 부분 관계를 지니는 사회기술적인 체계, 노드들의 연결로서의 네트워크, 이질적 연합으로서의 배치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실제로 이런 개념들과 인프라가 어떤 개념적인 그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각주 29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기이한 존재론과 관련하여 인프라가 관계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러한 모호한 존재론적 지위는 인프라 자체의 특징일 수 있다. 이 경우 인프라가 관계라는 것은 인프라가 원칙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며 오늘 이준석 교수님 발표에 부분적 존재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좀 이따 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 나아가 전문가와 연구자 역시 작업이나 연구 과정에서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예컨대 도로는 운전자에게는 인프라이지만 도로 표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프라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제 혹은 어려움이다. 인프라는 그 자체로 관계에서 벗어나 자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것과 관계하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사회적 형식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언제나 다른 흐름이나 과정을 가리키는 부분적 계산인 것이다. 아울러 인프라를 다루는 전문가 역시 업무에 대한 부분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의 물질성과 오연성에 끊임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체로 인프라는 한편으로 기술과 실천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인프라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인프라의 관계적 특성에 주목하면 이 세 번째 관계인데요. 인프라는 늘 어떤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 아래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인프라의 상대적 관계적 비가시성 등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에 입각한 인프라 인문학은 기후 인프라 개념을 통하여 인류세의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유용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가령 미디어 연구를 미디어 인프라로 재개념하기를 주장하는 이희은 선생님의 논의는
기후를 기후 인프라로 재개념화하려는 우리 시도에 유용하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를 인프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는 인프라라는 물질적 조건에 주목함에 따라 미디어 인프라의 규모 차이, 비균질성, 관계, 노동, 관리 유지, 리터러시, 정동 등을 함께 탐색한다. 나아가 인프라 인문학은 인프라의 정치성을 강조한다. 자본이 상상하는 매끄러운 공간, 전문가들이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제시하는 인프라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이질적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인프라 역시 기후의 인프라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기후를 만드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정동, 정치 등에 주목하게 해준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까? 네? 3분이요? 3분이면 이제 긴 시간인데요. 네. 건너뛰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인프라의 정치,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이제 인프라 연구를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 앞에 보면 대충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사회성, 사회적 맥락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정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썼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 조금만 읽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20m의 대형 땅꺼짐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시각적 충격을 안겼다. 그 사건은 표면상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도로 인프라의 갑작스러운 와해였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비가시적인 상하수도 인프라, 지하철 인프라, 지하고속도로 인프라와 중첩되어 있었다. 인프라 간의 충돌로 일어난 이 사건은 징후적이다. 이 땅꺼짐 사고의 인프라들처럼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더라도 주목되지 않으며 장애나 사고를 당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정확히 말하면 인프라는 처음 설치 때와 붕괴될 때 드러나며 그 중간의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프라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는 인프라 인문학은 인프라의 비가시성에 맞서 인프라적 관계들의 변화를 정경화하는 인프라 반전의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우리가 건물을 볼 뿐 벽의 석고는 보지 못하고 글자를 볼 뿐 그 글자를 쓴 잉크는 보지 못한다면 인프라 반전은 이러한 정경 배경 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이는 가시적 활동으로부터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가시적 인프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정경 배경 관계를 반전하는 게슈탈트 변환이며 인프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소실점으로 사라지는 경향에 대항하는 저항이다. 그것은 권력 관계들로 이루어진 거대 체계 내부의 물질성 정보 기술을 정경화하고 체계의 잠복한 잠재성과 성향을 강조하며 피상적 분석으로 종종 드러나지 않은 권력 역학 관계를 드러낸다. 제가 지금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고요. 다음 문단도 복합이기 얘기 넘어가고요. 마지막 문단, 마지막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이 문단만 정의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인프라 인문학이 재개념화한 기후 인프라의 관점에서는 기후 정의를 인프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인프라 정의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 인프라는 마치 법률처럼 작동하여 기회와 한계를 모두 창출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하여 누군가의 이익을 증진한다. 따라서 다른 것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도록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인프라는 실현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게 하기도 하며 누군가에겐 교량이지만 누군가에겐 장벽이다. 맞서는 주장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조직되고 경청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쉬우니까 맨 마지막 문단만 또 하나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인프라 인문학은 다양한 행위자의 인프라학의 실천을 연구의 출발이자 중심으로 삼고 이들 행위자와 관련하여 무엇이 인프라로 간주되고 무엇이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인프라의 관점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확인하는 정치적 작업이다. 그러므로 기후를 인프라로 사유한다면 인프라 정치를 포함하여 인프라 인문학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요컨대 인프라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 물질적 정치, 사건과 지속, 과거와 미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론과 논쟁을 매개하므로 인프라에 주목하는 인문학은 인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인간주의의 한계를 우회하고 하나의 단일 관점을 취하지 않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스케일 감각을 허용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세의 기후변화를 사유하는 데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